무허가 전셋집에 살면 무슨 피해가 있나요?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무허가 전셋집이 뭔 얘기입니까? 그게 이 무허가라는 의미가 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넘어가고요. 예. 아 이건 있을 수 있어. 아까처럼 옥탑방인 무허가야. 네. 무허가의 전세를 설정했어. 근데 이런 부분은 무허가들에도 임대차 보호법 안에 그 기준에 맞는 근데 큰 금액이 아닌 전셋집들은 보호를 받아요. 사실상 용도는 대장에는 물탱크로 돼 있는데 내가 거기서 살더라도 그건 인정을 받아요. 그 돈은 안전한 돈. 쉽게 얘기해. 네. 지금 이제 또 노무사님 오셨는데요. 야, 빨리 앉으세요, 빨리. 지금 급해요. 궁금한 게 있답니다. 종종 근로계약서에 보면 말이죠. 자, 앉자마자 당황하는 모습. 종종 근로계약서에 보면 퇴직 후에 몇 년 동안 동종업계 취업금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 동종업계라는 게 의미가 애매해가지고 좀 정의를 해줄 수 있는지 또 위반할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어떤 회사에 취직을 자동차 뭐 공장이나 이런 데 취직을 했는데 퇴직한 다음에 동종업계에 뭐 3년 동안 취직 금지 뭐 이런 거를 받을 수도 있나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아마 지금 말씀하신 게 그 전직 금지 약정 같아요. 그래서 우리 헌법상 보면 사용자의 이런 경영권이 있고 근로자한테는 보장되는 근로권이 있을 텐데 네. 이제 이 전직금지 약정은 이런 사용자의 그런 영업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측면. 그리고 이제 근로자로서는 사실은 내가 근로할 수 있는 자유롭게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는데 이런 전직금지 약정을 통해서 내가 제한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양쪽의 이러한 그 권리가 이제 충돌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직금지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 하에 이제 유효하게 인정을 하고요. 그래서 N년이라고 하는 건 이제 통상 우리 법원 판례들을 보면 대개 1년에서 한 3년 사이가 많고요. 최근에는 뭐 어떤 이제 웨딩 그 결혼 직업 속에서 같은 경우는 6개월밖에 근무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후에 경쟁사로 이직했을 때 6개월간 전직금지 신청을 한 적이 있죠. 그래서 법원이 받아준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전직금지라고 하는 건 결국은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약정인데 이때 이제 중요한 것은 영업비밀이라는 이렇게 취급받는 것이 인정받는 것이 상당히 사실 쉽지는 않죠. 어렵게 보호가 돼야 되고 접근 가능성이 굉장히 어려워야 되고 그리고 상당한 이런 기업의 어떤 그 가치가 있어야 되고 가치를 가져다 주는 것이어야 되고 또 그것을 취급하는 자여야 된다는 얘기죠. 일반 직원들은 사실은 해당이 없고요. 가령 연구소라고 하면 연구소장격과 같이 수십 년간의 기업의 노하우와 기술을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사람이 같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는 그런 동종업계나 경쟁업계 가게 되면 이 비밀이 이제 유출이 되어서 이제 상당한 기업에 사실은 큰 어떤 재정적 손실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동종업계라고 한다는 것은 누가 판단하는 겁니까? 그 기준이 뭡니까? 동종업계라는 게. 그러니까 사실상 그 유사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업체라고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좀 그렇게 그 회사에서 뭐 한 3년 동안 동종업계 취직 금지라고 해도 뭐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퇴직자가 뭐 다른 것 쪽으로 알아보고 노무사님이나 이런 저 조용히 좀 해주세요 얘기하고 있는데요. 알아들으셔야죠. 예. 그 얘기만 하자. 이거 답변을 싹 인쇄해서 우리가 주는 건 안 해도 됩니다. 예. 무시하시면 됩니다. 예. 나 지금 적고 있었잖아 이거 답변. 무시하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그 노동자 퇴직자 기준으로 보면 정말 난 억울하다. 나는 다음 달에 다른 데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은 또 요청해서 들어갈 수도 있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런 전직금지 약정을 체결했다고 하면 대개는 이제 나와서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이 기술밖에 없는데 이제 그 기술을 가지고 다른 회사에 취직을 제안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개는 정말 이런 영업 비밀을 이제 취급한 자가 아니면 일단 취업을 보통 하시고요. 근데 이제 정말로 취급했던 자라고 하면 회사에서는 그 금지 약정을 가지고 법원에 이제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서 취업을 이제 취소해 달라고 청구를 하죠. 네, 알겠습니다. 청구를 하면 이제 그 절차를 받고 그 뭐 뒤에 이제 이게 정말 그 보호돼야 되는 그런 전직 금지가 유효한 것이냐. 이제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일정 기간 동안은 제한을 받을 수 있죠. 취업 제한. 보통 지금까지 이제 판례를 보면은 아무래도 퇴직자보다도 이제 그쪽 뭐 회사 쪽에 손을 좀 많이 들어주는 경우가 많았군요. 아니요, 그 아니었어요? 회사에 손을 들어준다기보다는
이제 그런 케이스는 아주 정말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있는 아주 것 같아요. 아주 예외적으로 알겠습니다. 결혼하신 지 얼마 돼? 예, 결혼하신 지 얼마 됐습니까? 아, 지금 궁금해서. 이제 한 예. 6개월 됐나? 아, 6개월밖에 안 됐어요. 예. 속상해. 네, 알겠습니다. 질문 올려주세요. 네. 또 궁금한 거 많이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혼이군요. 예. 여기 뭐 이제 보험 관련해서도 있고요. 부동산, 뭐 월세, 뭐 전세, 뭐 또 노동에 관련된 분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관련된 질문을 좀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내용들 바로바로. 좀 시간이 좀 짧기 때문에 짧게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세대 1주택 아까부터 계속 나오던데. 네. 자, 오피스텔 매매 투자 가치 좀 알려주세요. 너 꺼져. 아까부터 이 새끼 계속 도배하고 임마. 오피스텔 투자 가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아, 투자 가치 있습니다. 됐죠? 예, 제가 말씀드렸고요. 1세대 1주택 정의와 요점. 그런 건 네가 검색해 봐야지. 1세대 1주택 그게 뭐야? 잠깐만. 1세대 1주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논현동 100번지에 살고 있는 사람이 4명이야. 근데 그 4명이 한 가족이에요. 그게 이제 1주택 1세대죠. 맞습니까? 1세대 1세대 1주택. 1세대 1주택이지. 1세대 1주택. 네. 그죠? 네. 근데 그 안에 예를 들어서 뭐 주민등록 등본을 떼보면 거기 위에 세대주가 있잖아요. 세대주가 아니 근데 이거 자체를 물어보신 분은 네. 1세대 1주택 물어보신 분 제가 봤을 때 분명히 네. 그 취득세 때문에 물어보신 것 같아요. 왜냐면 집을 한 채 갖고 있으면 취득세가 굉장히 감면이 돼요. 집을 처음에 살 때 1억짜리 집을 살려면 400만 원이라는 세금이 들어요. 취득세라 취등록세라고 하는데 근데 분명히 그것 때문에 물어보신 것 같아. 왜냐? 설명을 해주세요. 일단 취득세. 취득세는 이제 집을 살 때 그러니까 1억이라 치면 거의 4%대예요. 아, 꽤 커요. 예, 뭐 10억짜리 집을 사는 사람은 4천만 원이란 돈을 내야지만 또 등기를 낼 수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물어보신 것 같은데 왜 이분이 물어보신 것 같냐면 이분이 분명히 집이 한 채가 있어. 근데 지금 애매한 상황인 것 같아. 요 집을 팔고 뭐 이런 상황에서 1세대 1주택 요건을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굉장히 오래 설명을 해야 돼요. 그 요건을 맞으려면 이런 경우가 있잖아. 부모님한테 하나 상속을 받았어 집을. 근데 그 부모 상속받은 집에 노부모가 살아. 근데 내가 집을 한 채 사고 싶어 마음에 든 게 있어서 이제 뭐 어떤 상황이 생겨서 요럴 때 그 취득세를 더 적게 받으시려고 물어보신 것 같은데 요건 굉장히 설명이 복잡해요. 요거 아이디 가르쳐 드릴 테니까 저 질문해 주시면 나중에 다 답변해 드릴게요. 방법은 있긴 있군요. 좀 더 싸게 최대한. 어떤 상황인지 몰라요. 지금 이거 네. 상황에 따라 다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네. 또 네,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네. 아, 이거 뭐 아주 이게 궁금하신 분들이 겁나 많군요. 아, 글이 막 장문의 글이. 자, 부동산 투자할 때 왜 근저당을 잡아서 하는 게 득이라던데 왜 그런가요? 더 높은 가격대 매물을 살 수 있어도 그만큼 리스크가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그랬어요. 근저당을 잡아서 하는 게 유리합니까? 일단 이제 우리가 그 레버리지 이펙트라고 그러는데요. 네. 이제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막 오를 때는 사실상 이제 근저당을 설정해가지고 타인 자본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부동산 샀을 때 이제 가격이 오르고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그 레버리지 이펙트 효과를 지렛대 효과를 해서 그만큼 더 수익을 더 많이 잡을 수가 있는데 지금처럼 뭐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거나 또는 내려가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이제 그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자 비용을 계속 납부하는 거는 좀 좋지는 않은 상황이죠. 네, 알겠습니다. 시대에 따라 다를 수가 시대에 따라 있겠군요. 다를 수가 있죠. 네, 알겠습니다. 이거 참 유치한 질문인가요? 아니면 정말 중요한 질문인가요? 저희 집 주인이 알아서 고쳐쓰래요. 수도가 고장났는데 수리는 누구의 권한인가요? 이거는 당연히 집주인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건 지극히 상식적인 건데요. 이게 또 애매한 사항이 있어요. 잠깐 답변해 드리면 네. 월세랑 전세랑 좀 틀려요. 아, 왜냐 이제 유익비란 단어가 있고 네. 그 필요비란 단어가 있어요. 이제 필요비 같은 건 지금 이렇게 이제 집주인 우리가 생각해도 당연히 집주인 해줘야 될 것 같은 거. 근데 전셋집 아까 누가 보일러 얘기했는데 약간 틀려요. 그 전세는 그러니까 한번 단어를 검색해요. 필요비랑 유익비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유익비는 좀 큰 거예요. 돈 많이 들어가는 거.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필요비는 간단한 대수선, 소수선, 그러니까 뭐 네네. 벽에 금 가고 네네. 뭐 도배 장판 뭐 이런 개념, 수도 조금 누수되고 이런 건 필요비라고 하고 좀 큰 돈 많이 들어가는 거 아까처럼 보일러 수리 네. 이거는 만약에 월세로 사는 사람은 집주인이 당연히 해준 거고 원래 전세권 같은 경우에는 요거 집주인 월세 사는 사람이 그러니까 전세 사는 사람이 그러니까 정확히 해야 돼. 월세랑 전세랑 조건이 틀려요.
그건 이제 필요비 육비를 쳐보시면 금방 해설이 쫙 나와요. 그러니까 월세로 사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분은 당연히 집주인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수도 고치는 거. 아, 수도 고치는 거는 이제 필요비니까 네. 전세든 월세든 상관없이. 네. 예. 근데 금액이 조금 더 올라가면 그거는 또 얘기가 달라진다라는 거. 수도가 또뭐 이제 깊게 들어가면 수도가 밖에 있냐, 내 집안에 있는 거냐. 네, 이제 복잡하네요. 예, 두드려야 되겠군요. 네. 또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아, 노무사님께 또 제가 사무실에 취직을 했는데 3개월 후에 4대 보험을 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럼 나중에 퇴직금 받을 경우에 3개월의 일한 기간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경우 저도 많이 봤거든요. 제 친구들이 처음에 4대 보험 안 들다가 이제 수습 기간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잖아요. 3개월은 그냥 가자. 그래서 그 3개월 동안 네가 열심히 다니면은 그 다음부터 4대 보험 들게 해줄게. 이제 그런 경우 있거든요. 그거는 일단 위법은 아니죠. 아, 일단 최초에 근로한 그 날로부터 퇴직금을 산정하는 거라서 이제 3개월간 뭐 수습이든 사대보험이 가입이 안 됐든 그 관계없이 처음부터 퇴직금은? 다 포함.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도 위법은 아니죠. 그렇게 할 수 있죠. 3개월 뒤에 4대 보험 들게 해주는 거. 예, 아니요, 그거는 이제 문제가 있죠. 아, 문제가 있습니까, 그건 또? 네. 아, 그러면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4대 보험 안 들어준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한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관련되어 있는 보험법상으로는 이 입사한 달의 다음 달까지 입사 취득 신고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1개월 뒤에는 반드시 취득 신고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3개월까지 안 하는 것은 취득 신고 이제 위반에 해당되겠죠. 그걸 왜 안 하는 거죠? 취득세 안 내려고? 그것보다는요, 사실은 이제 저희도 이런 뭐 소규모 사업장부터 큰 사업장까지 많이 자문을 하지만 되게 이제 입퇴사가 좀 잦은 그런 사업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음식업이다, 요식업이라고 하면 뭐 하루만 근무하고 뭐 일주일 근무하고 뭐 20일 근무하고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은데 입퇴사 신고하다가 이제 너무 번거로워서 이제 3개월 뒤에 이제 보시는 경우도 많죠. 네. 근데 법을 좀 고쳐야 되겠어요. 1개월보다도 좀 3개월까지 늘려가지고 3개월 안에만 신고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고용지원센터에서는 내부의 어떤 뭐 자기들의 지침으로 요식업종과 같이 이렇게 입퇴사가 이제 잦은 직종 같은 경우는 3개월 이내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좀 이해해 주는. 네. 일단 퇴직금은 입사한 그 날로부터 측정이 된다라는 거. 네, 알겠습니다. 또 어디서 만났어요? 연애는 얼마나 되셨어요? 아니, 결혼한 지 6개월 되셨대요. 신혼이랑. 그게 궁금해. 연애는 뭐 길게 하셨습니까? 6개월보다 더 길게? 아,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만났고요. 아, 대학교 1학년이면 지금 30대 초반이시니까 와우, 대단하십니다. 네. 10년이 넘는. 네, 대단하십니다. 예, 잘 들었고요. 네, 대학교 선배이십니까? 아, 채팅만 물어보길래. 아, 학교 선배 CC. 네. 아, 이 캠퍼스 커플. 네, 좋습니다. 아, 자, 뭐 또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네, 아, 저 첫사랑인가요? 네. 야, 첫사랑이랍니다. 야, 이거 남자분들 박수 쳐줘야 됩니다. 아니, 사정사님 뭐 하세요? 박수 쳐줘야지. 첫사랑과 결혼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아시잖아요. 야. 아, 남편은 첫사랑 아닐 거라고 옆에서. 남편분은 첫사랑이라고 하십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서로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잖아요. 아, 이런 거 재밌네. 네,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예. 여기 손해 사정사님입니다. 예. 다른 의미 없고요. 네. 고용계약서, 하고 있는 노동계약 얘기 많이 나오는데요. 보험 얘기 잘 안 팔리네요. 보험이 팔릴 줄 알았는데. 고용계약서에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주 40시간 근무로 되어 있는데 기본 야근 30시간 이후에 야근 수당이 나옵니다. 근데 이 시간을 측정하는 기준이 7시부터 측정하는데 이게 합당한 건가요? 이게 야근 수당 자체를 6시부터 책정하는 게 맞지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원래 기본 그 시간 끝나면은 그때부터 무조건 야근 수당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내가 6시 퇴근이에요. 근데 6시 퇴근인데 6시에 퇴근 안 시키고 막 10시까지 시켰어. 그럼 4시간 동안 내가 야근을 한 거죠. 그렇죠. 이제 휴게 시간 없이 계속 근무했다고 하면 뭐 18시 이후에도 이제 계속 연장 근로를 보는 게 맞는데 대개는 이제 18시까지가 끝난다고 하면 뭐 30분에서 1시간까지는 저녁 시간을 두는 경우가 있죠. 저녁 먹는 시간으로 휴게 시간으로 해서 이제 19시부터 이제 산정하는 걸로. 네. 그러면 잠깐만. 또 궁금한 게
만약에 6시까지가 근로 시간이에요. 근데 보통 좀 더 뭐 업무가 많다거나 그러면 막 8시 한 뭐 9시까지 한 2-3시간은 초과로 하는 경우 있거든요. 근데 초과 수당을 주지 않고 근데 업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집에 못 가서 쌓인 업무 막 하다 보니까 막 3시간 4시간 늘어났어요. 그런 경우는 뭐 이렇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냥 한번 한 걸로 넘어가 이런 식입니까? 그러니까 제일 이런 질문을 왜 하냐면 이제 우리가 방송 보고 있는 또 이거 아프리카 직원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아프리카 직원분들이 또 열심히 너무 많이 하시니까 이거 사장님이 보면 안 되는데 직원분들이 또 이렇게 늦게까지 하는 경우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여쭤보는 건데 그런 경우에 뭐 그런 거를 이렇게 뭐 합당하게 나 보수 좀 더 쳐주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게?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일을 하다가 늦었다고 하면 보상 수당을 청구하는 게 맞죠. 맞는데 이제 사장님들도 사실은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다른 사업장 사장님들도. 이제 뭐 18시까지 근무하라고 했는데 업무를 시키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남아서 8시, 9시까지 하는 거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이제 많이 그 질문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업무 때문에 남아서 일했다고 하면 주는 게 맞는데 다만 이제 이게 자발적으로 업무를 그러니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업무 중에서 내가 잠깐 뭐 1시간, 2시간 뭐 쇼핑몰 좀 보다가 잠깐 좀 앉아있다 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개인적인 이제 일을 보시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뭐 그렇죠. 그럼 좀 어떤 판단하기 확인할 조금, 길도 없는 네. 건데 사실은. 좀 판단하기 조금 네, 애매모호하죠. 알겠습니다. 그냥 그러면 이렇게 약간 초과해서 뭐 2-3시간 더 했다라고 치면은 그런 거를 굳이 청구하는 직원 아마 없을 거예요. 뭐 다음 날 그냥 출근 안 할 생각으로 하는 거겠지. 청구를 아마 안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사랑하십니까? 그냥 궁금해서 당당하게 말씀해 주셔야죠. 자, 사랑하십니까? 여기 진짜 방송 보세요? 남편분 사랑하십니까? 아, 네. 사랑합니다. 예, 좋습니다. 신혼이니까요. 자, 또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네. 그거랑 연장선을 좀 얘기해 주세요. 예,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 제가 몇 건 한 거 중에 이렇게 남아서 일을 하다가 자기 근무가 아닌데도 와서 일을 해주다가 이제 시간이 늦었잖아요. 그래서 거기 있는 직원 중에 한 명 차를 타고 퇴근을 한 거예요. 네. 버스 같은 건 없고. 근데 다 4명이 다 탔는데 4명이 다 사망했어요. 차를 타고 가다가 차를 타고 가다 차를 타고 가다 4명이 다 사망한 경우에 이제 뭐 산재 처리와 교통사고 처리 이런 문제가 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근데 여기 그 수당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늦게까지 일하면 좀 피곤하기도 하고 회사 측에서 제공한 차가 없은 경우에 본인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 난 경우에 자기가 불이익 보는 경우가 좀 있어가지고. 잠깐만요. 만약에 6시에 퇴근인데 6시에 퇴근해서 자기 차로 이동하다 사망하면 그게 산재 처리가 됩니까? 이제 예전엔 됐는데 요즘은 안 돼요. 그 노무사님 잡혀야 되는 거니까. 방금 말씀하신 케이스는 그럼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거는 이제 산재 처리 됐죠. 왜냐면 너무 늦게 끝났고, 아. 그다음에 그 집에까지 가는 버스나 뭐 차가 아니면 택시를 이용하는데 그 교통비는 안 주니까 일단 거기 있는 한 사람이 다 이제 집에 데려다 주는 과정이었어서. 음주도 아니었고. 그렇죠. 업무 연장산성이었는데 거기 있는 사람이 모두 사망해서 좀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종종 있어서 그게 너무 조작이 많았었어요. 사실 퇴근하고 가는 중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거를 이제 회사에서 이제 나와서 한 걸로 해서 산재에서 많이 이렇게 사기를 많이 쳐서 사람들이 옛날에 그래가지고 이제 정상적으로 집에 가는 퇴근길은 안 되고 이제 중간에 거래처를 들린다든가 아니면 회사 업무로 다른 걸 보러 갈 때 이렇게 좀 축소 바뀌었어요. 약간 바뀌었어요. 그죠, 노무사님? 그 정도로 바뀌었죠. 맞나요? 지금- 퇴근 중 사고. 정상적인 경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재까지도 원칙적으로 그 공무원의 경우에는 출퇴근 중 재해도 인정을 해주는데 그 외에 이제 우리 일반 근로자들은 인정을 안 해줘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이제 인정해주는 경우가 이제 회사에서 관리하는 회사의 차량이라든가 법인차라든가 아니면 이제 회사에서 어떤 유류대부터 모든 관리를 다 하는 그런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그런 차라고 볼 수 있는 경우 관리하는 개인 차는 안 되고요. 그래서 이 법령상으로도 아직까지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다만 판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법원으로 내가 산재라고 출퇴근 중에 업무상 이제 이동하다가 다쳤다라고 했을 때 퇴근하다가 혹은 출근하다가 법원은 좀 넓게 인정해주는 편이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업무가 다 끝난 뒤에 버스 타고 집에 가는 길에 사고 나면 그거는 산재가 일단 안 되는 거네요. 일단 회사 떠났으니까 업무도 끝났고. 네, 알겠습니다. 회사 차도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회사가 이제 서울 메트로예요. 근데 이제 지하철 메트로 타고 퇴근하는 경우에는 그게 산재가 아니죠, 그것도. 그죠? 그것도 아니죠. 예, 업무가 아니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궁금한 것도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까 나왔던 질문인데 여기 지금 이제 손해사정사 이제 보험 관련 쪽에 그리고 노무사 노동 관련 쪽 그리고 저 끝에 이제 행정사 여러 가지 행정 업무 그리고 여기 이제 부동산 감정 평가사 이제 건물 평가하시는 예 많은 분들 나오셨는데 이 네 분 중에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제일 누가 돈 많이 벌어요? 이제 이런 질문이 나왔거든요. 돈 누가 제일 많이 버냐? 네, 결론은 제가 제일 많이 법니다. 네, 아프리카 BJ가 제일 많이 법니다, 여러분. 네, 이것이 결론입니다. 네. 자, 궁금한 거, 네, 또 한두 개만 제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두 개만. 행정사님께 질문합니다. 컴활 1급 자격증 따셨나요? 이게 뭐야? 이분은 컴맥인데요. 근데 이분은 컴퓨터 잘 모르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하셨지? 저만 지금 노트북이 없어요. 저는 사무실에서 우리 여직원이 죽을라 그래. 막 다 시켜야 되니까. 죄송해요. 제가 컴퓨터 올해부터 배우고 있어요. 네. 이거 보세요. 여기 지금 다른 분들 다 노트북이 있는데 요 앞에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노트북 놔드릴까 하니까 저는 필요 없어요. 저는 컴맥입니다. 그래서 노트북 뺀 겁니다. 다른 또 질문 해주세요. 예. 컴퓨터 좀 배우세요. 컴퓨터 좀 배우시라고. 배우고 있어요. 직원부 부려먹지 말고. 이금은 몰라. 이금은 아직 멀었고 지금 제 타자부터 배우고 있고 한 100타 나와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또 이제 여러 가지 유흥업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주점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런 업소에서도 야간 수당이나 주휴 수당 다 받을 수 있나요? 이거 뭐 노무사 쪽 얘기 아닌가요, 그죠, 노무사님? 네. 받을 수는 있죠. 거기 그런 업소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법정